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계속 갑니다. 전 시간에 재화의 공급했죠. 특히 간주 공급 이해되셨어요? 그래도 벌써 책 찢어버린 거 아니죠? 참으시고 끝까지 계속 들으세요. 이번 파트는 용역입니다. 용역의 공급, 용역이라는 말을 앞에서 한 적 있죠? 다시 한번 합니다. 용역의 개념이 뭐냐? 여기서 용역이란 재화가 아닌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영어로는 이게 바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즉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 등인데 반해서 용역은 행위다. 행위, 행동.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적 용역. 그래서 변호사 같은 변호사나 세무사 막 이런 얘기 했었었죠. 변호사나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사의 그 상담하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설업이나 음식 숙박업, 음수업 이런 것들이 다 이건 용역이라고 그랬죠.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행위 용역이더라. 그다음 여기에 용역의 공급의 범위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어요. 재화도 그랬죠. 재화도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 간주 공급하면 뭐가 딱 떠오르랬지? 자계사폐. 그죠? 이때 자가 공급에는 면비직, 자면비직, 자면서 삐직삐직, 자면서 삐직삐직 땀나면 아픈 건데, 그죠? 면비직 해서 하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공급이 아니지만,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보겠다, 과세하겠다, 매출세액을 내라. 그 대신 매입세액 환급해줄게, 이거죠.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매출하지 않고 다른 데 개인적으로 소비했거나 거래처로 접대했거나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매입세액은 환급받고 매출세액은 안 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 환급, 그 대신 매출세액은 내라. 그게 간주공급이었죠? 또 헷갈렸나? 넘어가요 일단. 이제 버티세요. 버티시고 끝까지 가세요. 갔다가 다시 와요. 실질 공급, 서비스, 영무의 제공, 주로 인적 용역, 사람 인자,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 아까 이거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등등등등. 이게 주로 개인 서비스업 이런 거 주로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 물적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전답, 과수원의 임대는 제외한대요. 어쨌든 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권리를 대여하는, 대표적으로 특허권의 대여 이런 것들이 다 실질 공급이다. 근데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실질 공급보다는 당연히 간주 공급 쪽이 더 포인트입니다. 특히 재화에서는 간주 공급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용역에서는 간주 공급이 뭐 사실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용역의 간주 공급, 무상 공급. 근데 복습 삼아 재화 한번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자, 다시 뭘 매입했어? 사업자가 매입을 했어. 매입을 하고 부가가치세로 100을 냈어요. 그리고 다시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그리고 이 물건을 이제 그다음 최종 소비자라고 치죠. 그럼 매출이 이제 공급이죠. 세법으로는 그죠? 공급을 했고 부가세를 만약에 받는 거죠. 부가세를 재화는 공급하고 부가세는 받는 건데 부가세를 만약에 300을 받았다. 그러면은 원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200을 이렇게 납부하는 게 원래 구조죠. 원래 구조인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분리해서. 그래서 얘는 매출세액이니까 세무서에 갖다가 내고 그 대신 매입세액은 환급받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물론 실제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매출세액은 납부해야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는데 똑같아요. 매입을 했어. 부가세를 100을 냈어. 즉 환급을 받았어.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자고 환급을 받았어.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부가세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소비자 등 아니면 거래처 고객이나 아니면 거래처를 위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접대용으로 대표적으로 접대용으로 제공을 했다. 접대용으로 제공을 하면 부가세를 따로 받아야 안 받아요?
거래처 사장한테 어제 왜 그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냐 만지작 1시간 동안 만지작거려서 아 이거 괜찮지요? 이거 한번 갖다 써보시겠어요?라고. 아, 중요한 거래처라면 우리가 파는 물건이라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선물처럼 줄 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못 쓰는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업상 이렇게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회사 물건인데 집에서 갖다 써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별도로 부가세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가세 받는 게 없죠. 없죠.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괘씸하다. 매입세액은 환급 받아놓고 매출세액은 없어. 매출세액이 제로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형평성. 만약에 이 소비자는 자기가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부가세를 냈는데 얘네들은 물건은 공급받고 물건은 받아놓고 소비해놓고 내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가세가 없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실제로는 접대용으로 제공한 거지 공급은 아니다. 그러나 부가세법에서는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했거나 사업상 증여, 접대, 선물로 이렇게 제공했을 때는 간주 공급,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는데 예를 들어 이게 아까 300원이면 이게 3,000원에 공급했잖아요. 시가가 만약에 3,000원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시가로 따집니다. 그냥 파는 것처럼 따지는 거야. 똑같이 3,000원에 팔았으면 간주 공급도 3,000원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부가세 300원 계산해서 내라 이거지. 이게 바로 간주 공급. 그 대신 환급해 줄게 이거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없는 거였어. 매입세액이 없는 거였으면 간주공급인이 아닌데 따질 필요 없죠. 매입세액 환급이 없으니까 매출세액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때는 이게 간주공급이었다는 점. 이제는 아하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아직도 꼬글꼬글대고 있으면 곤란한디. 일단은 그래도 버티세요. 자, 근데 용역의 간주공급은 뭐냐 보세요.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 같은 건 공짜로 선물 주거나 접대용 제공하는 거 대가를 안 받았잖아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건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랑 다르네. 용역. 만약에 제가 변호사예요. 만약에 제가 변호사인데 여러분이 이번에 법률적인 뭐에 휘말리게 돼서 저한테 아는 사람이야. 저랑 친한 사람이야. 아니면 찾아왔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상담을 해줬는데 친한 사람이니까 상담료 안 받고 그냥 해준 거예요. 공짜로.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안 본대. 그러니까 인적 용역을 공짜로 해주는 거는 인적 용역 이걸 공짜로 해주는 거는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 다만 특수관계자는 가족이나 친인척들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게 간주 공급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건물주예요. 강남 한복판에 건물 천억짜리가 있어. 천억짜리가. 그리고 한 층 빌려주는데 한 층 세가 월 1억이야. 한 층 세가 1억이에요. 몇 평인지 몰라요. 따지지 마요. 그냥 한 층에 1억인데 여러분이 저하고 친척이네. 여러분이 저한테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싶대. 근데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사무실 얻어야 되는데 비싸서 못 얻겠대.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 건물로 와. 한 층 그냥 공짜로 줄게. 한 층 세 내지 말고 그냥 써. 이거. 그럼 좋겠다.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만약에 딴 사람들한테는 1억을 받으면서 니한테는 하나도 안 받아. 그럼 세법에서는 아니야. 그것도 똑같이 이 남들 1억이면 1억에 임대하는 걸로 볼래. 간주 임대료. 이제 간주 공급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 공급으로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대여하는 것처럼 임대료 받는 것처럼 똑같이 과세, 매출세액을 계산해서 내라 이거죠. 그래서 요건 기억해야 돼요.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은 간주공급 과세한다. 자, 그다음 4절로 갑니다. 제4절 재화의 수입. 그래서 과세거래가 세 가지였잖아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아니다 그랬죠. 없어요.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겁니다. 보세구역, 쉽게 다른 말로 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이 보세구역인데 보세구역을 거치는 건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그게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개념이 보세구역이 있다면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게 수입이고 그냥 보세구역이라는 말이 없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지 뭐. 근데 모든 정상적인 무역은 보세구역,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게 수입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외국 선박이 공해, 바다에 짜죠? 그 왜 저기 넓은 바다. 우리나라 공해라는 건 우리나라 바다도 아니고 일본 바다도 아니고 중국 바다도 아닌 멀리 떨어진 왜 그 영토로부터 몇 해리까지는 바다 그 나라 바다로 인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벗어나 멀리 떨어진 지역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 이런 것들을 포함. 왜 뭐 원양어선 멀리 나가서 참치 잡고 고래는 잡으면 안 되나? 참치 잡고 또 뭐 잡아야 돼? 고등어는 우리나라도 많고 뭐 잡아야지? 대왕 오징어 잡아오고 뭘 어쨌든 잡아와. 상어는 잡아서 먹나? 아 몰라 어쨌든 이런 거 외국 멀리 나가서 잡아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다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다만 수출 신고가 수리됐는데 선적이 안 됐다. 기적이 안 됐다. 실려 나가지 않았다. 근데 그걸 보세구역에서 다시 들어오는 건 수출 신고 수리됐는데 다만 수출 신고 되고 나서 선적이 안 되고 다시 왔어. 수출 안 되고 다시 와. 근데 그건 수입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수출하려다가 어쩌저쩌고 해서 선적 안 되고 다시 들어왔어 그냥. 돌아왔어. 그럼 수출이 안 된 거지 수입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수입을 하고 있죠.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수입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결론 쉽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보세구역이 있다면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막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건 중요해요 이제. 5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그 기출문제 표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종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건 참고만 하세요. 몇 회 그 크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객관식 15개인데 그중에 부가가치세 3개 나와요. 3개 나오니까 야, 3개 하려고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냐. 지금 이 표, 교재에 표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외워야 되거든. 세법은 암기할 게 사실은 더 많아요. 회계는 원리를 이해하면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암기 안 해도 원리상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열심히 귀를 열고 잘 들으신 분들은 암기하는 것들이 딴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어요. 암기 안 해도 해결되는 게 많아집니다. 뭔 소리인가 몰라도 강의를 잘 듣고 있으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세법은 이런 것들은 대책이 없어요.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암기해야 나중에 문제에서 지문을 찾아내니까. 세법은 암기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공급 시기, 거래 시기, 언제를 공급하는 때로 볼 거냐. 결론은 과세 시점을 판단하는 거지. 자,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가 있다고 그랬고 그중에 다시 예정과 확정, 예정, 확정 나눈다고 그랬죠. 결론은 1년에 부가세를 4번 신고 납부하는 거지. 예정, 확정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어느 때 과세할 거냐 시점을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과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는 거의 똑같아요. 우리 회계 기업 회계에서 매출 수익으로 보는 게 뭐 할부일 때는 언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위탁 판매는 언제 똑같이 나옵니다. 자, 공급 시기. 자, 원칙은 재화가 이동이 필요하다면 그 재화가 인도될 때 우리 회계에서도 인도 기준이잖아요. 물건을 넘겨줄 때. 물건을 넘겨주면 매출되는 걸로 보는 거죠. 두 번째, 이동이 필요치 않다. 그럴 때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사용 가능한 시점 이거지. 기타 나머지는 공급이 확정될 때. 원칙은 이렇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원칙은 별로 안 나와. 원칙은 별로 안 나오고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아래쪽에 표 있죠? 신난다. 그 아래쪽에 표 신나죠? 이거 여기다 별표 9,645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요. 신나게 외우세요. 자, 먼저 구체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 중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일반적인 건 인도될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인도될 때고요.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장기할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회계했으니까. 그리고 장기는 상식적으로 1년 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부, 대금을 매월 얼마씩 나눠서 하는 거 장기할부. 그리고 이런 것도 완성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또는 전력의 공급. 어렵다. 자, 완성도 기준. 완성됐을 때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 중간 지급은 왜 우리가 여러분 건물 안 져봤어요?
건물 좀 줘봐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다세대, 다가구, 연립 이런 걸 줘가지고 임대하고 내가 나도 살고 또는 임대도 하고 아니면 1층 상가로 주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려고 해봐요. 이때 건물 짓는데 만약에 50억 들어간대. 50억 들어가는데 50억을 한 방에 딱 주냐? 아니잖아요. 처음에 계약금 주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언제 주기로 계약서에 쓰고 잔금 언제 치르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얼마 주죠. 매월 얼마 이런 할부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냥 중간 지급. 이번 달에 얼마, 그 다음 한 달 뒤에 얼마, 그 다음에 보름 뒤에 얼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주는 게 중간 지급 조건부고 전력 공급은 또 왜 나왔냐면 이래서 여러분 집에 전기요금 집에 전기요금이나 수도가스, 수도가스 이럴 때그 계량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기 고지서 그럼 전기는 매일매일 계속 소비가 되죠. 근데 정확하게 이번 달 얼마 썼냐 정확히 따지려면 원래는 1일부터 말일하고 전기 딱 끊고 얼마 썼나 이렇게 집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 사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 말일 되면 방송 나와요. 저기 계량기에 있는 거 저기 그 얼마인지 써서 그 문 앞에 붙여주세요 막 그래요. 문 앞에 붙이는 데가 쓰는 데가 있어. 가스, 전기 이런 거 쓰는 데가 있어. 그러면 전기는 밖에서 보나? 어쨌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계량기에 있는 거 숫자를 밖에다 쓰는데 말일날 딱 그럼 말일날 24시 땡 돼서 그걸 보고 써야 되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그건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말일날 그냥 6시에 써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써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안 쓰고 다음날 다음날 그때 써서 줘.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한전이나 아니면 그 뭐 수도 가스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거기 써 있는 거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31일까지 쓴 건지 30일까지 쓴 건지 2일까지 쓴 건지 그런 걸 다 안 따지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수익으로 본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제일 중요한 거 장기할부.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조건부일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부 판매할 때 우리 회계에서는 만약에 제가 5억짜리 차를 36개월 할부로 판매했어. 그럼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 그냥 5억이면 5억 원을 매출로 잡아요. 5억 원이 매출이야. 근데 세법은 안 그래요. 만약에 매월 500만 원씩이었어. 매월 500만 원. 그럼 500만 원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따로따로 꺼내야 돼. 그게 이거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월 말이다. 그럼 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가 공급하는 때예요. 기업회계에서는 그냥 매출하면 한 방에 매출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세법은 안 그래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만큼만 수익으로 즉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거예요. 전력 공급. 저 고지서 날릴 때 고지서 한전 막 이런 데서 고지서를 내보낼 때 정확하게 얼마 썼다를 일일이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게 보통 말일자 한 25일자 말일자로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쯤 썼으니까 고지서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봅시다. 그다음 반환조건부. 반환조건부 또는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반환조건부. 만약에 물건을 보내주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며칠 이내에 반품하세요. 반품조건부에 반품조건부. 동의조건부. 우리 왜 시용판매 들어봤죠? 회계에서 시용판매. 물건 보내고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돈 내세요. 마음에 들면 동의하면 사용해라. 아니면 그때 구매해라. 이런 식으로. 시용 판매 같은 거예요. 반품 조건부, 시용 판매 또는 기한부. 이거 받은 이유로 일주일 내에 반품 안 하면 매출한 걸로 보겠다. 이런 거. 기한부 판매. 이때는 조건이 성립되거나 성취 또는 판매가 확정될 때. 시용 판매도 왜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매출된 걸로 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은 가공인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며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니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지. 재화니까 인도할 때. 앞에 있는 말 가공은 가공이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니까 재화를 인도할 때지. 그죠? 그 다음에 자가 공급. 저기 이제 간주 공급 나오는 거예요. 간주 공급. 자개사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따로따로 나와. 면비직 할 때 면비. 얘들은 전부 다 사용할 때 또는 소비될 때. 직매장 반출은 재화를 반출할 때, 인도할 때지. 그러니까 재화를 넘겨줄 때, 반출할 때, 인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색깔칠한 건 당연히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 위주로 잘 체크하시고 열심히 읽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도장 땅땅 찍고 그 제일 좋은 건 말로 하랬죠. 자꾸 말로 중얼중얼 하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외워지고 그리고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개인적 공부, 자개사패, 자개사패, 그죠? 자개사패 간주 공급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간주 공급은 사용 소비할 때 이러고 끝났어. 근데 요즘은 디테일하게 나눠서 하나하나 다 나눠서 개인적 공급에 사용 소비할 때 똑같은 얘기죠. 증여는 증여할 때, 폐업시 잔존제한은 폐업할 때. 색깔 칠해놨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무인 판매기, 자판기에 의한 재화 공급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 아니 자판기에서 사람이 뽑아 먹는 거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다가 언제 공급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돈 꺼낼 때 옛날에는 한자로 써가지고 인취할 때 막 이런 말 썼는데 요즘은 그냥 꺼낼 때라고 이렇게 한글로 써 있습니다. 한글로. 인취 이런 이상한 어쨌든 꺼낼 때입니다. 그다음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우리 기업 회계랑 똑같잖아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인도할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이 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기타 나머지는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할 때. 그다음 수출제와 내국 물품의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개무역 방식 등 수출하는 건 선적일 또는 기적일. 배에다 실어 보내는 게 선적이잖아요. 그리고 비행기에 실어 보려면 기적이지. 미러클이 아니고 비행기 할 때 기자. 선적, 기적.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배에 실어 보내거나 비행기에 실어 보내니까 그런 걸 선적 또는 기적일이라고 하는 거고요.